안녕하세요. 서럽고 힘들었던 시집살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학벌이 좋지 않아서 시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들어보셨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제 이야기입니다.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공한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이를 토대로 취업도 꽤 잘한 편이라서 제 인생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간 첫날, 처음으로 나 스스로가 작아진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께서 제가 다닌 대학을 물으시더니 그건 어디 있는 대학이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니 말이야. 그럴 거면 채수를 해보지 않았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단 말씀이신가요? 원하시는 과목이 거기 있는 거죠. 거기는 돈을 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유명한 대학에 나왔느냐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두 분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지만 아들을 생명문대로 보내신 것을 인생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도 아니라고 셋 모두 명문대를 보내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명문대가 아닌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날 첫인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며 진지하게 교제를 멈추었어요. 사실상 헤어진 것이죠. 리을 정들었던 터라 헤어짐이요. 어려봤지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를 끝없이 설득했고 매달렸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흔들렸죠. 나는 너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과 인연을 끊을 수도 있어. 나는 내 가정부터 지킬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그 남자에게 미련이 많이 남은 상태라 결국 그 남자와 결혼까지 엮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정말 학벌만이 가진 것인 것 같아요. 작은 회사에서 잠깐 다녔다가요. 때려치운 이후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항상 공부에 전념하며 합격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시간만 증가할 뿐이었고 희망은 더 커지려는 듯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래 들여다보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지함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의 실정조차 모르는 헛똑똑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꼭 합격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남편은 항상 말만 하고 실천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은 제 선택이었고 그때보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홀로 우아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을 한 후 2년이 지난 쯤 도련님 둘이 결혼을 연달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동서가 둘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서 두 사람 모두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들을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 여자들은 다 똑똑했는데 한 명만 빼고 그 한 명은 제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모욕을 주시곤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무언가를 실수하면 어머나 이걸 못해. 가뜩이나 통서한테 많이 딸리는데 첫째 며느리로서 더 분발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첫째가 밝아서 좋아. 공부를 잘 못해도 밝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실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와 나를 멋지게 지내려 하면 부끄러운 기색이 잃고 하루 중 한 번은 날 부르러 오실 때 나만 따로 부를 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바빠서 너는 한가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할 거야. 오늘은 부침개를 같이 먹자며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그 일들은 다 내가 할 거다.
나도 바쁘게 일하는 입장이고 너만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했어. 심지어 우리 중 한 명은 프리랜서라서 평일에도 시간을 내줄 수 있었는데 단지 나만 불러내는 게 솔직히 서운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만 웃어넘겼어. 이제야 알겠지? 아이고, 그거야 거지야. 솔직히 둘째와 셋째 며느리는 불편해하고 떨어져 있게 하고 싶어 할 거야. 애정이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애정이자 사랑인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당신만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다른 며느리들 테 전화하는 걸 봤어. 부모와 인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며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렸던 제 남편은 어느새 그 기억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엄마밖에 모르는 눈물 견효자가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폭주기관차처럼 저에게 돌진할 땐 언제나 제 뒤에 숨어있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게 애정 표현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동서들 가만히 냅두고 저만 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딸 타서. 시어머니는 딸에게 변기 막혔다고 말하고 하수구를 청소하라고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엄마인지요? 아마도 그냥 제가 만만했기 때문이겠죠. 동생들을 부르실 때는 멸라라고 하고 저를 부를 때는 야라고 부르시는 것도 너무 서운했어요. 동생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았었고 성격도 무난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을 그어서 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동생들은 손님이고 저는 식모인 것처럼 계급 사회처럼 신분으로 나누어 차별을 했어요. 제 인생의 이혼은 결코 없애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결혼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혼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긋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말이 되나,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점점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끝이 보였습니다. 냉정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멀리서 바라봤더니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단하게 보였던 남편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깨달은 건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그 영화의 이름은 영어였는데 그리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중학생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단어였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르쳐 주니 처음부터 멀리 볼 때는 어땠을까요? 웬걸, 한글 뜻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땐 정말 적이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정적이 흘러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는 건가 싶어서 빤히 쳐다봤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알지요. 요즘 나이가 들었나? 자꾸 깜박깜박하는 나. 당신 놀라는 표정. 귀여워서 나도 장난 한번 쳐본 거야. 아이,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제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인데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경제 쪽 학과를 나왔으면서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형태의 용어를 전혀 모르는 것이 좀 수상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어요. 삼총사가 모두 유명해야 한다는데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심을 증폭시킨 계기가 있었어요. 친구 한 명이 결혼을 한다고 모임에 예비 신랑을 데려왔어요. 우연히도 그분이 둘째 도련님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머, 우리 도련님이랑 같은 학교에서 나오셨네요? 수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하는 학번, 같은 학과와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과가 워낙 소수라서 20명 남짓밖에 없답니다. 될지 모릅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삼형제의 학벌에 대한 의심뿐이었습니다. 설마 셋 다 거짓말은 아닐 거야? 내가 착하고 있는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치를 해서 막내 도련님이 졸업했다는 학교와 학과의 학생회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아볼까 하다가 결국 정면 돌파를 했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녕하세요. 땡땡 대학교 땡땡 학과 학생이죠. 제가 뭘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라고 물었어요. 예비 남편인데 얼마 전에 핸드폰을 분실해서 핸드폰에 저장된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다 사라졌대요. 만약 믿음이 안 된다면 청첩장을 거기로 보내줄 테니 주소록에 있는 번호로 그분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번호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요. 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창호 씨. 아, 잠시만요. 오랜 시간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기다릴 동안 입이 바짝 말라버렸고요. 얼마 후 그쪽에서 확인을 요청했어요. 그 분의 이름이 맞나요? 네,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졸업생 명단이 없어서요. 아, 그래요?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로써 둘째와 셋째 모두의 학력이 위조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당장 남편이 있는 방에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다급하게 핸드폰을 끄며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분명 또 게임을 하고 있었겠죠. 아, 집중하고 있는데 노크 없이 들어오는 건 무슨 경우야. 아무리 부부라도 사생활은 좀 지켜줄 순 없어. 사생활이 뭐고 지금부터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 거야. 난 그럼 당장 이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정말 땡땡대학교 나온 거 맞아? 여보, 나 지금 당신이랑 잡담할 시간 없어. 아, 시험이. 코알라가 내게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 댕댕이 대학을 졸업했는지 물어보는 거 맞지?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학에 다녀왔냐고 거짓말했겠지. 설마 그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 의심조차 안 했어. 근데 그걸로 거짓말을 했다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모든 것을 확인했어. 둘째, 막내 도련님 둘 모두 학력 사실이 거짓이었다. 그럼 당신도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 거짓말을 했다면 왜 했는 건데? 끝까지 따져봐야겠어. 그 대학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고 입학한 적도 없고 졸업한 적도 없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야. 적었고 당신에게 항상 진실만 말했어요. 동생들은 거짓말을 할지도 몰라요.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그럼 지금 제 앞에서 대학교 사무실에 전화해서 당신의 생년월일과 이름, 졸업한 학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졸업한 지 한참 됐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해 줄지 억지로 부탁하는 건 그만해야 해요. 아무리 당사자라도 그런 정보는 사생활 보호로 알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몰라요. 본인이 확인하겠다는데 왜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건가요? 또한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졸업생의 이름이 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대학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제게 믿음을 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당신을 믿기 위해 확인을 요청하고 싶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신만큼은 끝까지 믿고 싶어서 직접 물어보는 건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는 거짓말을 한마디라도 해보면 곧바로 알 것이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해야 해. 한 번만 물어볼게. 그 대학을 나온 건 맞아? 내 강하게 밀어붙여서 찾아냈던데 남편은 움찔했어요. 사실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했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고 이를 통해 세 사람 모두가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성격, 단정해 보이지만 감정 기복이 큼. 그래서 준친 나이와 차마 못 따낸 이기심이 있다. 하지만 막내 같은 모습으로 주위를 헤집지 않으면서 가족 모두를 챙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남들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방법을 따르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아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돌고 돌아 솔직하기 바라면 근본적으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궁금증들에 서지 않을 것 같고 그 믿음은 타인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릇에 담을 만큼 바쁘지 않고 질문하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다. 허락하신 경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장입니다. 해당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을 모두 속인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부모님께서도 모든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왜 이런 거짓말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어쩌다 보니 우리 세 자녀가 다 가출을 하고 고학력을 자랑하는 척해 속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는 실망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형편없는 아이로 보여들어 오해가 생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마도 실망했을 것이다. 친지들에게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엄마가 말했다. 어차피 시험을 다시 보고 대학에 다니면 된다고 어떻게 거짓말로 시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실천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닌 거라고. 그렇게 우리 삼형제는 명문대에 가기 위해 재수와 삼수를 하게 되었어. 하지만 셋 다 실패했지. 명중에 단 한 명이라도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더니 이렇게 치욕스럽지 않았을 거야.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주 엉망인 인생을 보냈어.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각자 원했던 명문대의 문턱도 밟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던 것이라. 학벌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이렇게 낭비한 건지 허무하고 허탈하다. 누가 먼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명문대를 나온 것처럼 자신을 속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졌고 가족이 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습관이 돼서 참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또한 모두 그 사실을 알고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던 것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은 모두의 결투였고 가족은 매우 단합력이 뛰어난 가족이었다. 아무도 양심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며느리인 나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공모였고 결혼 전에 고백하고 싶었지만 가족 모두가 연루돼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입을 열면 동생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젊은 시절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들의 얼굴에 어둠을 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저 나만 입을 다물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골치이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가족들의 얼굴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으며 아내를 속이는 것조차 괜찮았다. 결혼했을 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진실된 남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여태까지 나를 이끌어 왔다고 생각했어. 유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 아니야, 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여보, 실망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학력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졸업장 하나가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 비록 학력은 그리 좋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 종이 한 장 없어도 괜찮아.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잖아. 우리는 그저 삶을 살아온 대로일 뿐이야. 살기만 하면 돼. 내가 평생 반성하면 살게 실망한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아서 영재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며 계산이 빨라서 친구들 사이에서 김총무 아고 불렸다면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학문의 뜻이 있어서 하향 지원한 거라며 동기 중에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취업할 곳은 널렸다. 내가 정말 당신한테 실망한 건 학벌 하나 때문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많은 대화들과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쌌을까 생각해봐도 이율이 없을 거야.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만 해왔어. 했던 일이거든요. 그동안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어머님께 면박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바로 잡아야 했어요. 그 대신 그냥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건 너무 창피했다고요.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내가 그 대학에 입학할 때 다시 공부해서 수능을 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날 속인 게 잘못이라고 이건 이혼감이에요. 알아요. 학력 하나 때문에 당신에게 피해 준 건 솔직히 없어요. 선녀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피해 준 게 없어요. 여태까지 학력 때문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아왔는지 알아요? 모든 것이 거짓인 줄도 몰랐고 제게는 잘못된 것이 없었는데도 눈치를 봐가며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시험 준비를 몇 년째 한다고 하더니 제 머리가 좋아서 금방 합격할 것이라며 돈을 번 만큼 번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당신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희생만 하고 있었죠. 밑빠진 독에 물만 붓다가 결국 끝났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나요? 아,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요? 어릴 때부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의 놈이야. 노력도 실력이기에요. 당신은 그냥 사기꾼일 뿐이에요. 범죄자야.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더 이상 가고 싶지도 않아,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너 같은 인간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 아, 여보, 이혼은 안 돼. 아,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그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갖자. 제발 부탁이야. 맘 같아서는 너희 가족 싹 다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고 싶을 지경이야. 알아, 안 돼.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아, 내 동생들은 무슨 죄야.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 아, 자식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뿐이야. 작정하고 속였으나 돈을 갈취하고 신분까지 속였겠다 빼고는 아무것도 속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없었어. 그 진심만은 한 채, 여보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정직함과 성실함만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학력을 속인 사람에게 어떻게 제 평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사실 저도 내심 기대했거든요. 명문대를 졸업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책임질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며 오히려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선택의지가 없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지며 실천은 하지 않았죠. 배신을 당했기에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평소에 사주지도 않던 꽃을 사주고 퇴근 후 집에 왔는데 저녁상을 차려놓았죠. 이제는 잘하겠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모든 노력들이 부질없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며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진 결과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네요. 넌 일찍 와서 전 좀 부쳐야지.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나를 제외하고 저만 일찍 불러내어 이것저것 요구하셨어요. 장남의 아내로서의 위치가 이 정도로 고달픈 일이었나요? 시어머니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로서도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하면서 학벌도 부족한 며느리를 선호하는 그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장도는 저 혼자 보고, 전도는 혼자 붙이고, 나물도 혼자 묻혀가며 다시 한번 이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때까지 동서를 들추고 모든 것을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혼자 이혼해야 할까요? 거지 같은 집안을 빠져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양자택일의 순간이었죠. 동서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혼자서 고뇌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둘째랑 셋째가 온다고 하니까 상 좀 차려라, 어서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 익숙하더라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마님 속으로 외치며 재빠르게 상을 차렸네요. 이혼을 코앞에 둔 상황인 만큼 이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시 후 도련님 둘과 동서 둘이 도착하고 뒤늦게 제 남편도 시댁에 도착했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됐고 그날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들 왔으니 내가 봉투 하나씩 주어야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방에 있는 봉투를 하나씩 내셨어요. 이건 둘째 며느리하며 흰 봉투를 둘째 동서에게 주셨고 이건 셋째 거하며 마찬가지로 흰 봉투를 막내 동서에게 주셨어요. 저도 내심 기대했어요. 상까지 차리고 제일 고생한 저한테 막으로 큰 봉투 하나 주시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주신 줄 아세요? 바로 쓰레기 봉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너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여기 가득 채워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꽉꽉 채워 담아야 한다. 분리수거가 너의 마지막까지 똑바로 해라. 알았지?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죠. 웃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나셨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추석 선물로 돈 봉투를 주시더니 저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주시고 분리수거를 시키셨어요. 속으로는 불쌍해하면서도 분개가 떨리면서 결국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왜 제게만 쓰레기 봉투를 주시나요? 결국 쓰레기 봉투 사러 가야 하는데 돈 주고 사야 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돈 봉투랑 쓰레기 봉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조금 서운해요. 왜 딱딱 차별하시고 여기서 대접을 못 받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초은아, 대학을 졸업해야지 대접받을 테니까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놈의 대학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제 반항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그 모습이 짜증이 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발해버렸죠. 끝. 대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웃기네요. 뭐, 얼마나 좋은 대학들을 나오셨길래 그 말을 하고 저도 웃었어요. 그것 보면 웃기잖아요. 제대로 된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 주제로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해서 웃음이 자꾸 새어나왔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 됐고 상이나 좀 치워하고 호통을 치시더니 이판사판이라 생각해서 또 반항을 했네요. 아니요. 제가 왜 상을 치워야 하는 건데요? 뭐, 내가 차렸으니 내가 치워야지 어디서 말이 되고 저는 오늘 상을 차리는 것까지만 계획이 돼 있어서요. 치우는 건 어머님이 하시죠. 계획 웃기고 있어. 너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뭐, 잘못 먹었니? 어머님, 저도 수치심이라는 게 있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동서들 앞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데 저도 한계가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폭로할 게 있거든요. 폭로는 뭔지, 폭로. 저, 이혼합니다. 뭐라고? 이혼이라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서 이혼을 선언하는데. 내세울 건 없지만 적어도 사기는 치지 않을래요. 안 할 수 없었거든요.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실 거죠. 잘못한 게 있으시잖아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나사가 빠졌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너 같은 며느리는 나에겐 필요 없다. 아이가 똑똑하고 미모가 뛰어난 게 필요하다고도 했었고 심지어 집안도 변변 찾으면서 시집만 본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나오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로 둘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 말을 꺼내고 말했습니다. 내가 동사들 앞에서 이런 말까진 꺼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줘. 주희가 말을 듣면 아마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나도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대로 자도록 적이 없었거든. 얼마나 남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생각해. 나는 남편에게 속았고 그리고 형제셋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게 바로 그때였어. 눈치를 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시작했어. 우리 첫째 많이 서운해했구나. 그래, 이해한다. 나는 내가 딸 같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너를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용서해다오, 어머님.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비켜주실래요? 하며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 줄 알고 막으실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든 나랑 먼저 얘기하자는 거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일에서 경호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싫지 않은데요. 동작들을 진실로 이해해야죠. 사소한 일에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대해 크게 다루지 않는 게 좋겠죠.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별일인지 아닌지를 동사들이 듣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로 끝내고 나는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동작들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으로 가셨는데요. 그 상태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첫째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니. 서운한 게 있으면 우리 둘이 있을 때 말하면 되지. 뭐하러 일을 키워. 그만하고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응, 그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일단 둘째랑 셋째는 집에 보내고 우리끼리 좀 있자.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왜 무릎을 꿇으세요? 논점을 흐리지 마시라고요. 아이가 늙으니까지 무릎까지 꿇었는데 매정하게 굴게니.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첫째야. 일단 진정하고 시간을 좀 갖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동안 그렇게 저에게 수치심을 주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꿇고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납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저를 존중해 주셨다면 이혼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지도 모르겠어요. 제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신 순간에는 괘씸한 마음만이 들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 학력을 속인 둘째 도련님은 내가 아는 지인의 예비 신랑이었는데 그 학교와 학과를 나왔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또한 막내 도련님은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그런 이름으로 졸업한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인정했고 이전의 거래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시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개의해 주셔야 했습니다. 사기를 쳤던 거 사실 쓴 명문대 문턱도 밟지 못했대. 죄다 재수 생활만 하다가 지금도 공부한 척하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척하면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야. 의심되면 동서들이 직접 그 대학에 전화 걸어서 확인해봐. 아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나를 포함해서 동서들 피해자야 하다면 능력도 없는 놈들 뒷바라지를 해주다가 인생이 끝날 뻔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를 지으셨어요. 너 말 조심해. 능력도 없는 놈들이라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못났으니까 못난 사람 만들죠. 그러니 왜 학벌을 속이냐? 애초에 잘났으면 거짓말도 하지 않았겠죠. 우리 아들 셋은 큰 사람이 될 거야. 장차 나란 너라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내가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도 너가 우릴 무시하면 안 돼. 시험에 일단 붙어야 큰 사람이 되는 거 알지? 현재 몇 년째 낙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 어머니의 아들 한 명이야. 이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만담으로 이젠 솔직히 말해봐. 아들 3명 모두 공부 중이고 뒷바라지 해줄 여자가 필요한 거잖아. 능력도 좋고 학벌이 좋은 며느리로 들어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바로 너야. 우리 아들들은 다 머리가 좋아 충분히 명문대에 가도 가능해.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먹었다면 명문대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만하세요. 결국 아들 셋이 명문대에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명문대 출신이라고 속여서 장가 보낸 거잖아요. 이건 죄예요. 범죄니까 말한 대로 당했니? 너는 죄 없어 시집 올 때 땡전 한 푼도 안 가져온 주제에 내가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우리 잘난 장남이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오는 게 말이 되니? 하여간 못 배운 것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저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쯤은 배웠어요. 못 배운 것들은 그쪽 집 한 사람들이죠. 이거 사기 결혼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세요?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학벌 하나 속였다고 이혼할래? 이혼해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서방 보필하며 사는 게 훨씬 낫지. 보다 부드러운 하느님. 의도를 알겠어요. 결국 아들 3명을 보호해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막말로 학교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결혼했을까? 그리고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우리 아들 3명이 모두 명문대에 진학할 줄 알았어. 능력 좋은 우리 아들 3명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부모님이 바라는 건 맞지? 참 뻔뻔하네. 고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지금까지 시험 공부만 해온 걸 보면 알만해.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어요.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그만할 거니까. 결혼 생활이 지겹기 때문에 이만 가도 돼. 온 집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요. 도망가겠지 친 사람들이 수습할 일이겠지요.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저야말로 증거가 간절해요. 아들 3명문대 졸업장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로 인정받겠지요. 아닐 거예요. 너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걸 처음부터 드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잘 들려야 한다니까 그래요. 왜 내 같은 사람이 이 집안에 들어왔나요? 만약 끝까지 반대했다면 저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서로 상처를 받다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역정을 품고 계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자신의 아들만 잘난 것으로 생각하며 며느리는 아들만을 받들어야 할 존재로서 여겼던 것뿐이었을 뿐이죠. 거저 며느리가 아들을 무시할까 봐 학벌을 속였던 거예요. 애초에 명문대는커녕 대학에 들어갈 실력조차 되지 않았던 아들 3명을 어떻게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외에도 거짓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몰라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가족이라면 어떤 거짓말도 꾸며낼 수 있었겠죠. 아무튼 모든 폭로를 끝낸 후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애초에 학벌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점, 가정 경제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 시집살이에서 겪은 수모와 면박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점, 정신과 기록을 모두 합쳐 이혼 서류를 작성했네요. 남편은 쫓겨날 때까지 저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결정한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 제가 이혼 과정을 마무리 지으니 둘째,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흐르고 난 후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이혼할까 하고요. 그래, 그건 동생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래요. 처음에는 형을 많이 원망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저한테 용돈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직장도 번듯한 데 다니는 애가 잘난 남편 만났으니 돈을 줘야지 하면서요. 그게 정말 저한텐 스트레스였는데 알고 보니 쥐뿔도 없는 아들을 저한테 입양 보낸 주체가 돈까지 요구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보상받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변호사 괜찮은 분 알고 계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형님, 여태껏 미안했어요. 동서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방관했고 내심 안심했어요. 시집살이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서 어머님이 저를 신경 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형님을 좀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자꾸 가슴에 걸리고 죄송하고 그래요. 이미 지난 일이고 동서가 잘못한 건 없어.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러저나 막내의 동생 서울이랑 연락이 됐고 그쪽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아마도 이혼할 것 같아요. 심지어 그쪽은 불륜까지 저질렀나 봐요.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소송하고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 만난 여자라는 뭐라나 어쨌든 어머님도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셈이죠. 아들 셋 모두가 연달아 이혼하게 됐으니 애초에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시기에 있다고 난리예요. 아무튼 형님, 그 조만간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우리 셋이서 술이라도 한잔해요. 같은 집안 사람이었지만 여태껏 셋이서 터놓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만나서 호강을 좀 해보죠. 시원하게 하자고요. 저는 물론이고 동생이 둘까지 이혼을 하며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네요. 시어머니는 이 사태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끔씩 이런 문자를 보내곤 하셨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니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져라.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른이 된다고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네요. 어찌 보면 저가 허언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말에 죄책감 없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시며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요?
시어머니를 만나면 눈치를 살피며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었지만 참으로 헛된 일이었나 봐요. 결혼 생활을 할 때면 시어머니가 실시간으로 연락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이혼한 지금은 그런 긴장이 없어졌으니 정말 편해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겠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가 봅니다. 저와 동생들은 셋이 가끔 만나고 있거든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만나면 언제나 서로 욕을 하게 돼요.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열심히 욕을 하다 보면 괜한 동질감이 생겨서 돈독해진다더라고요. 참고로 막내 동서의 이혼은 가장 스펙타클했습니다. 상대 여자를 찾아가 뺨을 때리고 소송을 하며 이것저것 사건 사고를 겪다 보니 가장 늦게 이혼했네요. 가장 얌전하고 조심할 줄 알았던 막내 동서가 가장 활발하게 우리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치 두 명의 친구가 생긴 기분이에요. 형님과 동서와 만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거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나이도 비슷하고 또래 친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친해지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하며 두 친구를 얻게 됐으니 소득이 있긴 하네요. 막연히 두려웠던 이혼이 막상 이루어지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찰나같이 지나간 사람 하나 때문에 인생체가 망가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혼한 이후로 유동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일을 열심히 하고 승진하기도 했고 취미 생활에도 빠져들었어요. 나쁜 인연이 끝나고 좋은 인연으로 채워지며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를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돈을 적극 장려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영 아니라고 느끼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옵션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 억지로 맞지 않는 상대와 함께 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낸 때가 그때인 추석이 아니었나 싶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일화를 기억하며 써보게 돼요. 여러분도 좋은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푹 쉬세요. 만약 힘든 일상이라면 한 번쯤은 반항을 하는 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채팅을 마치겠습니다. 넉넉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